자, 오늘은 어제 보셨던 주식기준보상 마저 복습하시죠. 기초 솔루션 책, 기초 솔루션 책의 주제별 이론 요약 370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희 성과 조건 먼저 보시면요. 이 주식 선택권 관련해서 이런 성과 조건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선택권의 조건인 행사 가격이나 수량, 가득 기간의 조건을 부여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은 더 좋은 주식 기준 보상 주겠다. 그래서 행사 가격을 낮춰주겠다. 수량을 늘려주겠다. 가득 기간을 줄여주겠다. 이런 조건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부여할 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아놓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성과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서 내가 주는 주식 기준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줄 주식 기준 보상이 무엇인지를 추정해서 반영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시장 성과 조건, 성과 조건이 주가와 관련되어 있는 이 시장 성과 조건의 경우는 내가 줄 주식 기준 보상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추정치의 변경을 반영하지 않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VA에는 성과 조건 달성해서 더 좋은 주식 기준 보상을 줄 줄 알았는데, 근데 실제로 성과 조건 달성 못해서 나쁜 주식 기준 보상을 주게 되었다. 그럼 원래는 반영하셔야 됩니다. 나쁜 주식 기준 보상으로 그 주식 보상 비용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시장 성과 조건이다라고 한다면은 VA 현재 추정했던 거 그대로 밀고 간다. 그래서 행사 가격이 뭐 변경되어도 수량이 변경되어도 또는 가득 기간이 변경되어도 최초 부여일에 추정치를 변경하지 않는다. 이걸 반영해서 계산을 했었어야 됐었죠. 그래서 시장 성과 조건의 경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긴 합니다. 시장 성과 조건의 경우는 어차피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낼 만한 그런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1차 시험, 2차 시험, 2차 시험까지 아니고 1차 시험 문제에서는 이 비시장 성과 조건만 나왔습니다. 추정치의 변경을 반영해서 계산하는 비시장 성과 조건. 잘했었고요. 그다음 바로 중도청산 넘어가시죠. 자, 중도청산. 주의선택권의 중도청산이라 하면 부여했던 주의선택권을 돈으로 되사주는 경우, 돈을 주면서 갚아주는 경우가 중도청산이었죠. 그래서 이런 중도청산의 거래 회계 처리는 주의선택권 받아오면서 없애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두 개 차이가 손익이 될 텐데요. 근데 이 차이를 전부 다 뭐 자본손익, 단기손익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주의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끼워 넣어서 이 차이는 자본손익으로, 이 차이는 손실이면은 단기손익으로, 이익이면은 자본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중도청산 등을 쪼갭니다. 주의선택권의 장부매, 얘는 VA일의 공정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VA일의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된 이 장부매가 중도청산일 현재 지금 공정가치의 차이만큼은 자본거래를 봐서 자본손익으로 인식하지만 그 주의선택권의 공정가치보다 돈을 더 줬다. 그 부분은 종업원에게 보너스를 준 것이라 봐서 손실로 인식합니다. 물론 돈을 덜 줘서 자본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뭐 이런 사람은 가능하지만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익을 쪼개셔서 중도청산 손익 계산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중도청산을 가득이 완료된 이후에 종업원이 다 가득 조건 충족하고 나서 중도청산하게 되면은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가득 기간 중에, 즉 가득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선택권이 모두 가득된 것으로 봐서 종업원이 다 가득했기 때문에 중도청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주식보상 비용을 다 인식합니다. 잔여 가득 기간에 인식할 주식보상 비용을 다 인식을 해버리고 중도청산한다. 다만 이런 그 가득을 시키는 회계 처리 또는 중도청산의 회계 처리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그 최초 가정에 따라서 이 가득 수량 예측치, 종업원이 몇 명이 남아있을까, 몇 명이 가득할까, 그 가득 수량 예측치에 근거한 중도청산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남아있는 인원, 실제 지금 일하고 있는 잔여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중도청산 손익 계산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조건 변경. 자, 조건 변경이라는 것은 아까 보셨던 성과 조건과 다르게 처음에는 얘기가 없었어요. 처음 주식 선택권 부여할 때는 별다른 얘기가 없다가 시장 상황이 변해서, 그래서 그 주식 선택권의 조건을 바꿔주는 것. 처음부터 성과 조건을 부여한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얘기가 없었다가 조건을 바꿔준 것, 이게 바로 조건 변경입니다. 성과 조건은 성과 조건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 변경이 발생하면은 일단 그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 상대방 종업원이 주식 선택권을 더 가져가는 경우, 유리한 경우와 덜 가져가는 경우, 불리한 경우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에서 이 케이스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저희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넘어갔었는데요. 일단 뭐 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긴 합니다. 수량을 줄이는 경우에는 특정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긴 해요. 그래서 이 취소라는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근데 이 녀석이 한번 1차 시험에 나왔다가 모두 정답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 오류가 있어서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는 보통 다시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나온다고 한다면 2차 시험에 보통 잘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다른 교수님이 냈던 문제를 잘못 내셔서 그게 이제 좀 약간 치부가 되었는데, 굳이 또 다른 교수님이 다음번에 출제할 때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부관 참시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안 내십니다, 잘. 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안 나올 거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쪽을 보셨는데,
자,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 변경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사 가격을 줄여주는 경우, 수량을 늘려주는 경우, 가득 기간을 줄여주는 경우. 그래서 행사 가격을 늘려주게 되면은 그만큼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가 증가합니다. 그럼 그 증가한 부분, 증분 공정 가치라고 해서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가 증가한 부분을 그 날짜에 새로 주식 선택권 더 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식 선택권은 그대로 가득해 나가시고 저 증분 공정 가치만큼을 하나 더 준 것이라 봐서 그 문제 브리트를 하나 더 그리시면 됐었죠. 반면에 수량을 늘려줬다. 기존의 주식 선택권 조건 변경할 때 그냥 수량을 더 줬다. 그러면 그 변경된 날짜의 공정 가치. 얘는 증가한 공정 가치고 이 녀석은 변경된 날짜의 공정 가치만큼 더 준 수량을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또 가득해 나가시면 됩니다. 반면에 가득 기간의 변경은 그냥 변경을 반영하시면 돼요. 자, 그렇고요. 다만 이런 이제 그 조건 변경을 반영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가득 비율입니다. 이 변경된 날짜부터 가득해 가기 때문에 그 날짜부터 나머지 가득 기간 동안 가득을 해 나가셔야 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가득 기간이 3년이었는데 여기서 조건 변경 해줬다. 그럼 요 X 1년 말 또는 X 2년 초부터 가득을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2년이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득해 나간다.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셨던 게 이제 리스 회계. 자, 리스 회계. 또 리스 회계 주제별 이론 요약 잠깐 보시면요. 자, 기초 솔루션 책 390페이지. 자, 일단 저희 리스, 네, 운용 리스, 금융 리스가 있었고 금융 리스를 위주로 해서 리스 제공자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 리스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금융 리스의 실제는 장기할 매매 거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장기할 매매 거래라는 것은 자산을 팔고 돈을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경우에 판매자, 구매자가 어떤 회계처를 했었냐면 이렇게 회계처를 했었죠. 그래서 장기할 판매자 입장에서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를 할인해서 장기 미수금 인식하시고 자산 처분하면서 처분이익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유효이자법 생각하면서 이자 수익을 인식했었죠. 반면에 장기할부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래 현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미지급금, 장기 미지급금을 인식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을 자산의 원가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감가상각비, 미지급금은 이자료 이런 행위 처리를 했었죠. 근데 이런 장기할 매매 거래의 회계 처리가 만약에 금융 리스다라고 한다면은 요 사람들 이름이 리스 제공자, 리스 이용자로 이렇게 살짝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리스 제공자가 이렇게 돈 받으면서 자산을 리스로 빌려준다 라고 한다면 계정 명칭이 리스 채권으로 살짝 바뀌죠. 그리고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리스 제공자는 자산을 처분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의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서 이용자는 그 계정 명칭이 리스 부채 사용권 자산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계정 명칭이 이렇게 살짝 바뀌긴 하지만 그런 자산가부채 인식하고 그 이후에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은 장기할 매매자, 구매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할 매매 거래를 통해서 금융리스의 거래를 유추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핵심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친구죠. 그죠? 이런 회계 처리 형태에 들어갈 금액들은 모두 미래 현금으로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줘야 되는, 구매자가 판매자,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줘야 되는 요 리스료의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래 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셨죠.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요 리스 제공자가 받는 미래 현금 흐름과 리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현금 흐름 이게 서로 다르죠. 그죠? 이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유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자산을 다시 되돌려받을 때, 자산을 반환받을 때 그 자산의 가치가 현금 흐름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쓰던 자산을 되돌려줘도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거 빌려쓰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산의 잔존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자산을 망가뜨려서, 그래서 잔존 가치 보증을 해줬는데 자산을 망가뜨려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럼 그 손해배상액, 즉 지급 예상액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었다. 말씀드렸었죠. 네. 잔존 가치 보증을 해서 지급할 거로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면 일단 리스 제공자 현금흐름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가치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시면 매기간 지급되는 매기간 수령하는 고정 리스료와 변동 리스료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리스 이용자에게 어떤 선택권이라 하면 어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매수 선택권, 리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 또는 리스 기간을 중간에 종료시킬 수 있는 선택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어떤 옵션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룰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권리를 공짜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행사 가격을 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선택권 리스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스 제공자가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포함이 되고요. 다만 이 친구는 이러한 매수 선택권, 연장 선택권, 종료 선택권 이런 선택권들이 행사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포함시키셔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선택권이 있는데 행사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행사되는 경우만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자산이 반환되면은 반환되는 시점에 그 자산의 잔존 가치, 자산을 되돌려받게 되면은 그 되돌려받는 자산의 잔존 가치가 미래 현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미래 현금은 네 가지로 구성이 돼요. 고정, 변동, 선택권, 추정 잔존 가치. 근데 이 추정 잔존 가치를 두 개로 쪼개죠. 리스 이용자나 제3자가 보증해준 보증 잔존 가치, 리스 이용자의 특수관계자 제3자가 보증해준 보증 잔존 가치와 보증해주지 않은 보증 잔존 가치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래 현금 중에서 보증 잔존 가치까지만 리스료라는 범주 안에 포함돼서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보자면 변동 리스료 모든 변동 리스료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지수, 이율, 유율에 의해서 변동하는 변동 리스료만 리스료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 외의 원인에서 변동하는 변동 리스료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스 이용자가 이 자산 가지고 수익, 매출액을 번 것에 뭐 10%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연동되는 그 외의 원인에서 연동되는 변동 리스료가 있다. 그것은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고 이 회계 처리 범주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의 종류 마치 뭘 저희가 그냥 규명한 거냐면 공부한 거냐면 사채 미래 현금으로에는 표시이자 액면 금액이 있다.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다음 전환 사채 미래 현금으로에는 표시이자 액면 금액에 뭐 상환할 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그냥 본 겁니다. 그래서 미래 현금의 종류가 이렇게 구성된다.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 미래 현금 흐름을 직접 계산하셔야 되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를 할인해서 리스 채권 그냥 땡기는 것이 아니라 기초 자산의 공정 가치가 먼저 등장하고요. 왜 자꾸 빼먹었지? 죄송합니다. 기초자산의 공정 가치 등장하고 그 기초자산의 공정 가치를 통해서 목표 투자 수익률이라는 걸 태워서 미래 현금 흐름을 역산합니다. 왜냐면 이 금융 리스 제공자는 자산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자산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률이 몇 %인지를 통해서 이 미래 현금을 계산해서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현대캐피탈, 뭐 자동차 그에 따른 수익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래 현금은 이렇게 제공자의 관점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원금 수익률, 미래 투자 수익 계산이 되는데 다만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 리스를 시작할 때 거래 수수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초의 투자 원금은 요 빌려준 자산의 공정 가치뿐만 아니라 거래 수수료까지 포함한 합산한 금액. 이걸 리스 채권에 넣죠. 요 리스 채권 금액이 투자 원금이 됩니다. 리스 순투자. 그래서 결국에는 저 리스 순투자에 해당하는 투자 원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미래 현금을 리스료와 모보증 잔존 가치의 합계 리스 총투자의 현금 흐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설계했던 목표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초자산의 공정 가치에 입각한 수익률을 실현시키는 미래 현금 흐름을 짜놨는데 투자 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더 이상 목표 투자 수익률을 실현시킬 수 없죠. 그래서 새로운 투자 원금과 미래 현금을 일시키는 할인율인 내재이자를 새로 계산해서 이 리스에 적용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남는다? 또 목표 투자 수익률이 사라지고 리스 순투자와 리스 총투자 그 사이를 이어주는 내재이자의 요 관계가 남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풀어보셨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두 가지 문제 생각해 보시면은 요 투자 원금을 내재이자를 통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역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는 미래 현금이 주어지고 내재이자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리스 순투자인데 이를 통해서 기초 자산의 공정 가치 역산하는 이런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게 이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를 여기다 잊지 마셔라. 그죠?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가 1로 와야 되는데 여기다 이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체크해 봤었고요.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자, 회계 처리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그래서 일단 리스 게시일에 거기 주제별 이론 요약해서 390페이지 내용 보시면 됩니다. 리스 게시일에 리스 채권 인식하면서 리스 개설 시점원가도 리스 채권에 포함시키고요. 그다음 뭐 하시면 되느냐? 유효이절법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자 수익 인식하시면서 유효이절법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손상. 리스 채권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리스 채권의 손상은 왜 발생하느냐? 이런 미래 현금 흐름 중에서 친구 무보증 잔존 가치. 이 무보증 잔존 가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 채권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리스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리스 채권이라는 것은 이런 미래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이에요. 근데 그런 미래 현금 흐름 중에서 줄어든 금액이 있다. 그러면 채권이 손상될 겁니다. 근데 이런 미래 현금 흐름 중에서 왜 무보증 잔존 가치만 손상이 되느냐? 다른 것들은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없다기보다는 손상될 여지가 적습니다. 다 리스 이용자가 주기로 약정 금액이기 때문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보증 잔존 가치 금액만큼은 리스 이용자가 보장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자산을 막 쓰거나 사고를 내면은 이 무보증 잔존 가치는 못 받죠. 그죠? 그래서 이 무보증 잔존 가치가 감소한 부분만큼 현재 가치로 손상 차손 인식한다.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증 잔존 가치는 변동하지 않는다. 보증 잔존 가치 감소는 손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살펴보셨습니다. 그다음 이런 리스채권 손상 이후에 이자 수익 계산을 또 주의하셔야 되는데 리스채권 손상을 반영하고 나서 그 채권에 적용되는 이자 수익은 총 장부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환가. 리스채권 금액을 줄이고 나서
그 줄어든 금액에 유효이자를 적용해서 삼각원가 기준으로 이자 수익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죠? 시정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각원가 기준으로 이자 수익 계산에 해당한다. 그것도 정리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리스 이용자 쪽 바로 가보실게요. 자, 리스 이용자. 일단 리스 이용자의 미래연금으로부터 보시면은 리스 이용자의 미래연금은 리스 제공자와 다르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릅니다. 왜 다르냐?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한데 요 반환 시 자산을 반환할 때 리스 제공자는 추정 잔존 가치를 포함시켰지만 리스 이용자는 추정 잔존 가치 자산을 되돌려줄 때 그 자산의 예상 잔존 가치를 준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대신 뭐가 들어가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예상에 잔존 가치 보증을 해서 지급할 거로 예상되는 금액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지급 예상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잔존 가치가 보증 잔존 가치보다 작은 금액. 이렇게 어저께 빼기로 썼는데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그죠? 실제 잔존 가치가 보증 잔존 가치가 보다 낮아서 손해배상해줘야 되는 금액. 이게 바로 지급 예상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래현금 흐름의 구성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런 지급 예상액까지 포함해서 리스료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근데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료를 직접 계산하지 못하죠. 리스 제공자는 이 리스를 직접 계산해서 리스 이용자에게 제시하지만 리스 이용자는 그 제시된 미래현금 흐름을 그냥 써야 됩니다. 그죠? 이런 미래현금 리스료를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이건 누가 계산해 주냐면 리스 제공자가 계산해 줍니다. 따라서 리스 이용자는 그냥 주어진 이 미래현금 흐름을 주어진 것을 그대로 계산에 반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미래현금 흐름을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리스 부채 인식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리스 개설 시점원가 같은 것들 더해서 사용권 자산 인식하시면 되죠. 물론 여기에 선금 리스료, 선수 리스 인센티브, 복구 충당채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것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시면 되느냐? 리스 부채는 할인했었던 유효이자 적용해서 이자 비용 인식하시면 되고요. 사용권 자산은 감가상각, 보통 원가법을 쓰기 때문에 감가상각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감가상각 하실 때 그 자산을 반환하느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내용 요소가 달라지죠. 그죠? 만약에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다. 그럼 리스 기간과 경쟁 내수 둘 중에 짧은 기간을 하지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다. 자산을 완전 이전한다. 그러면은 경쟁 내수에 따라서 생각을 하시면 됐었다. 이런 것들 체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추가적으로 등장한 게 바로 리스 부채의 변동이라는 내용이죠. 자, 리스건과 마찬가지로 리스 부채는 미리 리스를 줘야 될 의무에 해당하는 부채입니다. 미리 리스를 줘야 될 의무의 현재 가치가 리스 부채예요. 근데 리스 부채 이렇게 유효이자 생각하다가 내가 줘야 될 리스료가 변동했다? 그럼 그 변동을 리스 부채 반영해서 리스 부채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변동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 리스료 변동할 수 있고요. 변동 리스는 원래 변동하는 친구입니다. 그다음 지급 예상액 이 친구 변동할 수 있어요. 왜냐? 실제 잔존 가치가 확 떨어져서 지급 예상액이 확 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급 예상액 변동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권. 이 선택권의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선택권, 종료 선택권, 연장 선택권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런 선택권들 행사하려고 했다가 안 하도록 마음 바뀌었다. 또는 행사 안 하려고 했다가 행사하려고 마음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선택권의 행사 여부의 변동에 따라서 이 선택권 리스료의 발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 기간도 바뀔 수 있고요. 그런 변동 반영해서 리스 부채를 재측정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재측정하실 때 일단 회계 처리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리스 부채 조정하시면서 사용권산을 그대로 반영하시면 돼요. 리스 부채 증가했다? 그대로 사용권산 증가. 리스 부채 반대로 감소했다? 사용권산 감소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그림을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죠. 리스 부채 유효이자법 생각하고 사용권산 감가상각 하다가 이렇게 변동한 현금 흐름이 주어지면은 그 녀석 현재 가치를 할인해서 리스 부채 다시 계산하시고 그 리스 부채 변동을 사용권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한 금액 가지고 리스 부채는 새로이 유효이자법 생각, 사용권산은 새로이 감가상각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할인율이었죠. 상황에 따라서 이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할인율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 리스 부채 재측정할 때 어떤 할인율을 쓰느냐? 첫 번째는 수정 할인율을 쓰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최초의 내재율을 쓰는 경우입니다. 최초의 내재율을 쓰는 경우, 이 경우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거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지수 이율의 변동에 의해서 변동하는 리스료가 있는 경우. 그래서 아까 그 미래현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얘랑 얘죠. 이 친구나 이 친구가 변동하면은 최초의 내재율을 써서 리스 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이 변동 리스료나 처음부터 이 지급 예상액은 변동할 거 알고 있었어요. 예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겁니다. 최초의 내재율을 써요. 하지만 첫 번째 케이스 이 경우 리스 기한이 변경이 있는 경우, 리스 기한 변경 관련해서 기초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괄호쳐서 날려버렸고요. 그래서 리스 기한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나있는데, 이 리스 기한의 변경은 그냥 뭐 조건 변경해서 변경했다 이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장 선택권이나 종료 선택권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연장 선택권 기준으로 볼 거예요. 연장 선택권을 행사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리스 기간이 원래 3년이라 한다면 그 3년에 뭐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선택권 행사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원래 3년대로 리스 부채 계산하고 사용권상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자산을 쓰다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연장해서 더 써야 되겠다. 5년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연장 선택권을 행사하려고 마음 바꿔먹었다. 그러면 리스 기간이 5년이 되고 미리 현금으로 바뀝니다. 그죠? 원래는 이렇게 3년 동안만 현금이 생기는데 연장 선택권 행사하게 되면 더 생기는 거죠. 현금 흐름이. 그래서 이 변동한 미래 현금 흐름을 새롭게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리스 부채를 책정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무슨 할인율을 쓴다? 저런 수정 할인율을 쓴다는 겁니다. 이 변경 시점에 새로운 할인율을 쓴다는 것이죠.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연장 선택권 행사하려고 했어요. 5년 동안 쓰려고 했는데 근데 행사 안 한다. 써보니까 별로다. 그래서 행사를 안 하게 되어서 연장하지 않고 원래 리스 기간 동안만 쓰겠다. 그러면은 또 미래 현금이 반대로 줄어들게 되죠. 이런 경우에 리스 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살펴봤었고요. 그다음 매 선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매 선택권 행사하려고 했는데 써보니까 자산이 별로예요. 그래서 선택권 행사 안 한다. 반대로 매 선택권 행사 안 하려고 했었는데 써보니까 좋아요. 행사한다. 이런 경우도 이 리스 현금 흐름의 구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선택권 행사 관련해서 기존의 가정과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최초의 리스 개시일의 예측과 변동이 생긴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수정 할인율을 써서 계산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뭐 수정 할인율을 써서 리스 부채 계산한다. 이건 좋습니다. 근데 사용권 자산의 내용 요소가 바뀌죠. 그죠? 사용권 자산의 내용 요소가 바뀝니다. 리스 기간이 바뀌면서 사용권 자산의 변경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매 선택권 행사 여부가 바뀌면서 경쟁 내용수를 쓸 거냐, 리스 기간을 쓸 거냐 그러한 그 내용 요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용 요소가 바뀐다. 요 내용을 중요하게 정리했었죠. 자, 그다음에 판매형 리스 또 보시면 복습 너무 길게 하네. 자, 빨리 보시죠. 자, 판매형 리스는 원래 물건을 팔던 사람이 매출에 매출원가 인식하던 사람이 리스 형태로 팔아보자. 미래 리스류 형태로 팔아보자. 그래서 현금 판매하면은 안 팔리니까 미래 리스류 형태로 팔아보자. 이게 판매형 리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판매자가 어떻게 미래 현금을 계산하느냐. 역시 금융 리스이기 때문에 이 리스 제공자 판매자가 미래 현금 흐름을 계산해서 고객한테 제시할 텐데요. 그때는 당연히 이 현금 판매 가격, 판매 시점에 이 자산의 공정 가치 기준으로 내재이자를 태워서 미래 현금 흐름을 계산해서 고객한테 줍니다. 근데 이 미래 현금이 너무나 비싸면은 내재이자를 너무 높으면은 고객이 또 안 사가니까 이렇게 아주 낮은 내재이자를 써서 미래 현금 계산해서 줍니다. 근데 아주 낮은 내재이자를 써서 미래 현금 흐름을 줄여준 것은 결국 그 실질이 할인에 가깝기 때문에 그 할인을 반영해서 좀 미래 현금을 시장이자 할인 현재 가치로 리스권을 계산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이 매출액을 인식할 금액은 기초산의 공정가치, 현금 판매 가격과 좀 미래 현금 흐름을 시장이자 할인 현재 가치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는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조정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무보증 잔존 가치. 원래 리스 제공자의 미래 현금 흐름은 당연히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 가치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금융 리스에서는 무보증 잔존 가치가 포함됐었는데 이 녀석을 이렇게 둘 다 빼주셔야 되죠. 그래서 매출액과 매출원가 둘 다 해서 빼준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매출원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 덧붙여서 등장하는 내용들이 요 판매형 리스의 경우는 거래 수수료가 발생해도 그 녀석은 바로 비용 처리한다. 이런 리스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한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그 이제 유효이자 상각하면서 리스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덧붙여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그다음 바로 운용 리스 가보실게요. 자, 운용 리스. 자, 이번에 리스 제공자가 운용 리스를 제공합니다. 아까 같은 금융 리스고 이제는 운용 리스. 자, 리스 제공자가 운용 리스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 그대로 장부에 살려두시면 됩니다. 금융 리스는 자산을 제거하지만 운용 리스는 자산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 자산을 살짝 운용 리스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대체만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뭘 하시면 되느냐? 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손익 인식하시면 됩니다. 리스료 수익과 감가상각비. 그래서 일단 리스료 수익은 그냥 월세 받는 금액에 리스료 수익을 인식하시면 되는데 다만 매기간 받는 금액이 다르다. 변동한다. 그러면은 전체 리스를 이렇게 리스 기간으로 나눠서 정액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리스료 수익은 안분해서 매기간 동일한 금액을 수익을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감가상각비 여기도 특이사항이 있었죠. 왜냐면 운용 리스의 개설 시점 원가, 운용 리스 개설 시점 원가, 거래 수수를 운용 리스 자산의 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리스 개설 시점 원가를 자산 원가에 가산해서 감가상각비 형태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그때 그 감가상각비는 원래 자산의 원가와 리스 개설 시점 원가 두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죠. 리스 자산의 경쟁 요소에 따라서 리스 개설 시점 원가는 리스 기간에 따라서 생각을 따로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네요. 이렇게 해서 운용 리스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 다 했고요.